특수전 사령부의 본거지이자 검은 정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곳은 1년 내내 짙은 안개에 휩싸인 깊은 계곡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공 절벽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장벽은 외부 세계와 이곳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중무장한 장갑차들의 엔진 소리가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진흙투성이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고함과 뒤섞여 기지 전체를 진동시켰다. 이곳의 공기는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내들의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지성이나 정교한 전술보다는 근육의 힘과 야만성이 숭배되는 그들만의 왕국이었으며, 군대라는 규율조차 때로는 강자의 법칙 아래 무력해지는 공간이었다. 한유진 대위가 군용 지프에서 내리자 그녀의 검은색 전투화가 딱딱한 땅을 밟으며 날카롭고 명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군복깃을 단정하게 고친 뒤 혼란스럽지만 규율이 잡힌 눈앞의 광경을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는 거구의 병사들에 비해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순진한 신임 장교가 아니라 국방정보부대에서 전략 분석가로 명성을 떨치다 이곳으로 전출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훈장이나 학위 따위는 이곳에서 그녀를 호기심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첫 작전 회의가 열리는 중앙전술회의실로 향하는 긴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공명하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곁을 지나가는 병사들은 잠시 멈칫하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유진은 그 모든 반응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얼굴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마치 뜨거운 물속을 부유하는 빙산처럼 차갑게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여성 고위장교의 존재가 남성 우월주의에 젖은 이들에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싸구려 담배 연기와 눌어붙은 커피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안에는 약 20명의 작전팀 지휘관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복잡한 지형도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박동철 소령이 거대한 곰처럼 서서 지휘봉으로 지도를 두드리며 위압적인 태도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광대뼈까지 이어진 긴 흉터는 그가 항상 영웅담처럼 떠벌리는 과거 작전의 흔적이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독을 바른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박소령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멸과 탐색이 뒤섞인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군대 예절에 따른 경례도 하지 않았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그저 팔짱을 끼고 서서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유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어 했고 주위 남자들의 압박 속에서 그녀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태연하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구석에 있는 빈 의자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은 오히려 박소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지도로 시선을 돌렸다. 회의의 내용은 북쪽 국경 지역에 은신하고 있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작전에 관한 것이었다. 박동철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정면으로 돌파하는 단순하고 무모한 공격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지도 위에 붉은 화살표를 그리며 타격대가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목표물을 섬멸하는 시나리오를 열정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검은 전갈 부대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빠르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부하 장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러나 유진이 스크린에 띄워진 지형도와 정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을 때 그녀는 박소령의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즉시 간파했다. 목표 지역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 정면으로 진입하는 부대에게는 완벽한 자연적 덫이나 다름없었다. 박소령의 계획대로 진입한다면 대원들은 은폐물 하나 없이 고지대에 배치된 적의 저격수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열감지 데이터는 지하 터널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적들이 도주하거나 후방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경로였다. 그녀는 지휘관의 오만함과 부주의 때문에 동료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박소령의 일장 연설을 끊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지도의 고지대 구역을 가리키며 매복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양쪽 측면 능선을 먼저 확보하여 저격수들을 무력화한 뒤 본대가 진입하는 포위 전술을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한 데이터와 전술적 지식에 기반을 둔 냉철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침묵에 빠져들었지만 이번 침묵은 호기심이 아닌 경악에 가까웠다.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 장교가 첫 회의에서 박동철 소령의 작전을 정면으로 반박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박소령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목의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등하다고 여기는 존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물컵을 쓰러뜨리며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박동철은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크고 땀, 냄새, 나는 얼굴을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전장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진짜 사나이들의 공간이지 계집애들이 책상머리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곳이 아니라고 고함쳤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쓰레기 취급하며 화약 냄새 한번 맡아보지 못한 겁쟁이들의 헛소리라고 폄하했다. 그의 말들은 유진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모욕의 정점은 박소령이 문을 가리키며 내뱉은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그는 여자는 당장 밖으로 나가서 부엌일이나 하라며 그녀를 경멸스러운 곤충 보듯이 취급했다. 그는 그녀의 작전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그녀의 능력에 딱 어울리는 곳이라며 보급 창고 관리직으로 좌천시킨다고 선언했다. 주변 장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것은 피가 흐르는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후벼 파는 바늘과도 같았다. 박소령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천천히 책상 위에 서류를 챙겼고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으며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경례했지만 아래로 향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한 채 회의실을 걸어나갔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소령의 승리감에 도취된 웃음소리를 묵묵히 견뎌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은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복도로 나온 유진은 늦은 오후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열기를 식혔다. 그녀는 기지구석진 곳에 홀로 덩그러니 놓인 낡은 보급 창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고장난 장비들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처박혀 있는 유배지였지만 유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권력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감시탑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잊힌 존재가 됨으로써 가장 위험한 관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박동철은 그녀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녀를 짓밟아도 되는 벌레쯤으로 여겼지만 곤충 중에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유진은 오늘의 치욕을 무기로 삼고 그들의 방심을 방패로 삼아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진짜 전쟁은 피 튀기는 전장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요새의 심장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질 것이었다. 창고 사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쌓인 상자들과 녹슨 철제 선반들 사이로 구석에 놓인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가가서 키보드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낡은 펜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고 푸른 빛이 그녀의 차갑게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지휘 통제실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박동철의 거짓과 비리를 낱낱이 해부할 것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보급 장교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얼핏 보기에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무기 입출고, 기록과 연료 소비 보고서, 그리고 납품업체 리스트들이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의 눈에는 그 건조한 숫자들의 나열이 공식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권력에 취해 오만해진 자들이 대충 덮어놓은 거대한 횡령의 구멍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검은 전갈 기지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탐조등 불빛만이 주기적으로 담벼락을 훑고 지나갔다. 작은 창고 사무실 안에서 유진은 잠들지 않고 모니터의 불빛 아래서 거미처럼 끈기 있게 그물을 짜고 있었다. 박동철은 그녀를 남자들의 전장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초대한 셈이었다. 지략과 인내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그가 벌레라고 불렀던 여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자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의 하루는 먼지 쌓인 창고에 삐걱거리는 철제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어 기지의 다른 불빛들이 모두 꺼진 뒤에야 끝이 났다. 그녀는 박동철 소령이 원했던 패배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존재감을 지워나갔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창고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재고 목록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좌천된 장교의 처량한 말로처럼 보였다. 지나가는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유진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 갈수록 감시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고립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위장이었다. 창고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면서 보급 부대의 전산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낡은 전투화의 수량을 세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의 미로를 헤매며 비리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박소령은 그녀를 벌레라고 불렀지만 곤충이야말로 거대한 구조물의 가장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어 그 안을 갉아먹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적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눈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유류 소비량과 차량 운행 기록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였다. 기지의 전술 차량들이 훈련을 위해 사용했다는 연료의 양이 실제 주행거리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많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물론 험지 주행이나 공회전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계산 착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유진은 엑셀 파일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사라진 연료들이 흘러들어간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특정 외부 민간업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횡령의 파이프라인이었으며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작동해온 시스템이었다. 유진은 조사를 확대하여 무기탄약 관리대장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서 더 심각한 징후를 발견했다.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훈련용 탄약의 사용량이 실제 실시된 사격 훈련의 횟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격렬한 전투 훈련이 매주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진이 기억하는 한 기지의 사격장은 그렇게 붐비지 않았다. 누군가가 서류를 조작하여 멀쩡한 탄약을 훈련 중에 소모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그것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보안 등급이 높은 과거 작전 보고서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 우회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녀는 손에 땀을 쥐며 코드를 해독해 나갔다. 창고 밖에서는 순찰을 도는 헌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려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모니터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박동철 소령의 전자 서명이 들어간 승인 문서를 열어보는데 성공했다. 그 문서에는 폐기 처분되어야 할 고가 장비들이 불명확한 사유로 처리 보류된 내역이 담겨 있었다. 박동철 소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부하들이 가져온 상납금을 세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창고로 쫓아낸 후 기지 내에서 자신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감히 자신에게 대항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장교들에게 확실한 본보기를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창고 쪽을 바라보며 킬킬거렸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유진은 이미 발여 죽은 벌레나 다름없었고 죽은 벌레가 다시 일어나 자신을 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안대였다. 한편 유진은 창고 관리 업무를 핑계로 기지 내 물류 하역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늦은 밤 정체불명의 트럭들이 들어와 보급품을 싣고 나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 트럭들은 군용 번호판이 아닌 민간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운전기사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경계병들은 그 트럭들을 검문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는데 이는 사전에 철저하게 입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했다. 유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로 트럭의 번호판과 운전기사들의 얼굴 그리고 싣고 있는 화물의 내용을 몰래 촬영했다. 그녀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박소령은 단순히 물자를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군용 무기 부품을 해체하여 해외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기는 거대한 커넥션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특수전 부대의 기밀성을 악용하여 외부 감사를 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부하들을 범죄 조직의 조직원처럼 부리고 있었다. 유진은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확실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유진은 우연히 폐기된 하드디스크들이 모여있는 재활용 상자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구형 노트북이었지만 그녀의 기술적 지식으로는 복구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노트북을 자신의 숙소로 가져와 밤새워 수리 작업을 진행했다. 며칠간의 씨름 끝에 하드디스크가 기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전임 보급 장교가 남긴 비망록과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전임 장교 역시 박소령의 비리를 눈치챘으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결국 전출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박소령이 전임 장교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군 수뇌부의 고위 장성들이 버티고 있다며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이 증거는 박소령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더 큰 세력의 존재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유진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역겨운 목소리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 되었다. 유진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 서버의 비공개 계정에도 분산 저장했다. 만약 자신이 발각되어 제거되더라도 이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그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항상 호신용 단검을 품고 다녔으며 잠들 때도 문 앞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녀의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력하고 순종적인 창고 관리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 이중 생활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켰다. 어느 날 오후 박소령의 부관인 김대위가 예고도 없이 창고를 방문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창고를 둘러보며 유진에게 이번 달 재고 목록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유진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서류를 찾는 신용을 했고 김대위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의 개인 노트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캐물었다. 유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단순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고 둘러대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김대위는 화면에 띄워진 엑셀표를 대충 훑어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유진에게 다음 주에 대규모 훈련이 있을 예정이니 보급 물자를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뉘앙스는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훈련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이번 훈련이 박소령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밀거래를 위한 위장막임을 알아차렸다. 기지 전체가 훈련의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그들은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김 대위가 돌아간 후 유진은 즉시 훈련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훈련 구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과 인접한 외진 산악지대로 설정되어 있었고 훈련 시간은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로 잡혀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다. 놈들이 가장 대담하게 움직일 때가 바로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며 그때가 바로 독침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유진은 달력의 날짜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를 찾아야만 했다. 혼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은 통신실에서 근무하는 최하사였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성실한 병사로 박소령의 파벌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최하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휴게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날씨 이야기로 운을 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하사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유진이 건넨 작은 쪽지를 보고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쪽지에는 최하사가 과거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던 통신장비 부품에 불법 반출 내역이 적혀 있었다. 유진은 그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간절하게 전달했. 최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고 그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 유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기지 내부에는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작은 곤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대규모 훈련이 박소령의 몰락을 가져올 무덤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창고 밖의 하늘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국을 경고하는 듯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연병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사냥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사냥감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기지의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스산한 바람이 창고의 양철 지붕을 긁어대고 있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최하사가 건네준 암호화된 통신 로그 파일을 해독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화면 위로 쏟아지는 녹색의 코드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박동철 소령이 저지른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최하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접속 권한을 넘겨주었고 유진은 그 신뢰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진실의 퍼즐을 맞춰나갔다. 해독된 로그 파일은 박소령이 외부의 범죄 조직과 주기적으로 접선해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군용 통신망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암호를 사용하여 거래 장소와 시간을 주고받았는데 배달이라는 단어는 무기를, 손님이라는 단어는 구매자를 지칭하는 은어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이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이 주로 거래하는 장소가 기지 외곽의 폐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는 출입이 통제된 위험 구역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은밀한 물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유진은 본능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덜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보급 부대의 막내인 김민호 하사였는데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듯 절뚝거리고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며 구석에 있는 의무실 상자를 찾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박소령의 패거리들에게 억울하게 당했음을 직감하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에게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김하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유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안심시켰다. 유진은 말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김하사의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소독해 주었고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김하사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으나 유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동질감을 느끼고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박소령의 부하들이 재고 파악 실수라는 누명을 씌워 자신을 구타했으며 사실은 빼돌려진 물건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라고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병든 어머니를 들먹이며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울먹였다. 유진은 김하사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침묵은 악을 키우는 걸음이 될 뿐이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유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소령이 빼돌린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폭약들이 보관된 제사구역의 비밀 벙커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제 유진에게는 통신실의 최하사와 보급부대의 김하사라는 든든한 내부 조력자가 생겼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박소령을 옥죄어갈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김하사는 비밀 벙커의 출입 카드와 보안 코드를 복사해 유진에게 넘겨주었고 최하사는 실시간으로 박소령의 통신을 감청하며 동향을 보고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억압받는 약자들이었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기지 전체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이 작은 팀을 고스트라고 명명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위한 반격을 준비했다. 한편 박동철 소령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면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구매자들은 이번 거래에서 고성능 폭약과 최신형 통신 장비를 원했고 박소령은 그것들을 훈련 중 소실된 것으로 처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감히 자신의 왕국을 엿보는 자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박소령은 부관인 김대위를 호출하여 이번 주말에 실시될 전술 종합훈련의 세부 계획을 하달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대원들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기지 내의 감시를 분산시키고 물건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다. 그는 훈련 구역을 거래 장소인 폐광 근처로 설정하고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누구도 거래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훈련 참가 명단에 한유진 대위와 그녀의 보급팀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유진이 훈련 명령서를 받았을 때 그녀는 박소령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조롱이었다. 보급 부대원들은 전투 훈련에서 열애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박소령은 그녀를 훈련에 참가시켜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고통받게 하거나 사고를 가장해 제거하려는 속셈인 듯했다. 명령서에 적힌 그녀의 임무는 가상적군 역할이었는데 이는 아군의 표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김하사와 최하사를 창고로 불러들여 훈련 상황을 역이용할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소령이 훈련의 혼란을 이용해 물건을 빼돌리려 한다면 그들은 그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 현장을 덮쳐야 했다. 유진은 폐광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놈들이 이용할 이동 경로와 예상되는 거래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가상적군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오히려 기지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놈들은 사냥을 하러 나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냥감이 맹수로 돌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훈련 전날 밤 유진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개인 장비들을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낡고 녹슨 보급품들 사이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개조된 소형 드론과 고성능 도청 장치, 그리고 특수 제작된 섬광탄들이었다. 그녀는 망가진 무전기 부품들을 모아 도청이 불가능한 비공개 채널을 만들었고 팀원들에게 소형 이어피스를 나눠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빨랐으며 기계 부품을 다루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김하사는 유진이 건네준 특수 장비들을 받아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인 군용 장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들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훈련 도중 보급 차량을 이용해 비밀 벙커 쪽으로 접근하여 놈들이 물건을 싣는 장면을 촬영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위험한 임무였지만 김하사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박소령에 대한 분노와 반드시 놈을 잡겠다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최 하사의 임무는 기진의 통신실에 남아 박소령의 지휘 통신망을 교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면 박소령이 사용하는 암호화 채널을 해킹하여 그들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부 부대에 구조 신호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자칫하면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항명행위였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군 생활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으며 반드시 성공하자고 다짐했고 그들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뜨거웠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유진은 홀로 창고문 앞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기지를 응시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대지를 진동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박동철 소령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탄창을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패잔병도 무력한 여군도 아닌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러 온 집행자였다. 날이 밝아오자 기지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작전명 썬더의 시작을 알렸다. 중무장한 병력들이 트럭에 올라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박소령은 지휘 차량에 앉아 거만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작은 팀을 이끌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며 박소령의 차량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놈은 자신이 짠 판 위에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판을 뒤엎을 조커가 이미 게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나가는 트럭의 행렬은 마치 장내 행렬처럼 음산하게 느껴졌다. 훈련 구역인 산악지대에 도착하자 유진은 즉시 대원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사라졌고 본대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험난한 지형을 익숙하게 타넘으며 김하사와 함께 폐광 쪽으로 우회하는 지름길을 택했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었지만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무전기를 통해 박소령이 부대원들에게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유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놈은 계획대로 미끼를 물었고 이제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김하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멀리 안개 사이로 폐광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앞에는 이미 정체불명의 민간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거래는 진행되고 있었고 박소령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묶어둔 채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유진은 망원경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 너머로 박소령이 트럭 운전사와 악수를 하며 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남은 것은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는데 그녀는 박소령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최 하사에게 준비 신호를 보냈고
숲속의 정적을 깨는 천둥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집어삼킬 듯이 내리치고 있었고 시야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다. 유진은 진흙탕이 된 참호 속에 몸을 숨긴 채 차가운 빗물이 군복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직 다가오는 위협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박동철 소령이 지정해준 그녀의 방어 위치는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 위쪽 능선에서 쏟아지는 화력에 완전히 노출된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고 망신을 주기 위한 혹은 그보다 더 사악한 의도를 가진 배치였지만 유진은 그 의도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젖은 고글을 닦아내며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려 했었다. 무전기 너머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박소령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본부 상황실의 따뜻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유진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을 즐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진에게 위치를 사수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원 병력이나 보급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명분을 가장한 집단 따돌림이자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었지만 유진은 그 무전기를 끄지 않고 볼륨을 낮춘 채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 톤과 주변의 소음 속에서 현재 그의 심리 상태와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능선 위쪽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빛과 함께 대항군 역할을 맡은 박소령의 친위 세력들이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훈련용 공포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격의 각도와 접근 방식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위협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유진이 숨어있는 참호 바로 근처까지 접근하여 포금탄을 던져댔고 파편들이 튀어 그녀의 헬멧을 때렸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녀에게 실제적인 공포심을 심어주고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격이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참호 밖으로 몸을 날려 미리 봐두었던 바위 뒤로 굴러 이동했다. 그녀가 방금 머물던 자리에 연습용 수류탄이 터지며 흙탕물이 솟구쳐 올랐고 만약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고막이 터지거나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소총을 점검했고 탄창에 실탄이 아닌 페인트탄이 장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비록 살상력은 없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충격을 주는 특수 탄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로 변모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틈타 은밀하게 이동했다. 공격팀은 유진이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참호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측면으로 우회하여 덩굴 식물들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그녀의 작고 민첩한 체구가 움직이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그녀는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은신 기술을 선보였다. 그녀를 벌레라고 불렀던 그들은 이제 숲 전체가 자신들을 노려보는 거대한 곤충의 둥지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었다. 유진은 공격팀의 선두에 선 부사관 한 명이 대열에서 약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그녀는 진흙을 얼굴에 발라 위장한 채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그를 덮쳤고 단검 대신 훈련용 고무 나이프를 그의 목에 갖다 대었다. 부사관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유진은 능숙한 관절기로 그를 제압하여 기절시켰다. 그녀는 쓰러진 부사관의 주머니를 뒤져
무전기를 탈취하고 그의 탄입대에서 예비 탄창을 확보했다. 놀랍게도 그의 탄입대 깊숙한 곳에는 훈련용이 아닌 실탄이 든 탄창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박소령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살상 명령까지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 발견은 유진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거래 현장에 접근할 경우 실제로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실탄 탄창을 자신의 조끼에 챙겨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은 더욱 매섭게 변했다. 이제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으며 놈들이 선을 넘은 이상 그녀 역시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기절한 부사관을 덤불 속에 숨기고 그의 무전기를 이용해 적들의 교신 내용을 엿듣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는 박소령의 부관인 김대위가 부하들에게 유진을 찾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데려오라는 암호화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훈련 구역을 벗어나 폐광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오히려 유진에게 폐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는 셈이 되었다. 놈들이 막으려는 곳이 바로 정답이었고 빈틈은 놈들이 병력을 집중시킨 곳의 반대편에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유진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적들의 포위망을 뚫을 루트를 계산했다. 그녀는 이어피스를 톡톡 두드려 최 하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잡음 섞인 목소리로 짧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최 하사는 기진의 통신망을 교란하여 공격팀의 무전기에 허위 정보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정반대 방향인 남쪽 능선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가짜 보고를 띄웠고 놈들은 그 정보에 속아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의 움직임을 보며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고 정보전에서의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동료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꽉 막힌 포위망에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유진은 적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폐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곡길로 접어들었다.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이 그녀의 피부를 긁어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트럭의 엔진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목표가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그녀는 이동하면서 길목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는데 이는 훈련용 연막탄과 덩굴을 이용한 급조된 함정들이었다. 만약 추격대가 뒤따라온다면 이 함정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시간을 벌어줄 것이었다. 폐광 입구에 가까워지자 유진은 김하사가 보내오는 영상 신호를 헬멧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빗속에서 분주하게 상자들을 옮기는 사내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과 사복을 입은 민간인들이 섞여 있었다. 박소령은 우비를 입은 채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탐욕과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군용 트럭에서 무기 상자들을 내려 민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최신형 돌격 소총과 유탄 발사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군수품 밀매 현장이었고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유진은 마지막 능선을 기어 올라 거래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저격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소총의 조준경으로 박소령의 머리를 겨냥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지고 온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의 모든 상황을 고화질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카메라 렌즈를 가리지 않도록 손으로 가려주며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현장 주변에 매복해 있던 경계병 하나가 김 하사가 숨어 있는 쪽을 향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김 하사가 실수로 돌을 밟아 소리를 낸 모양이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박소령은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김하사의 위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카메라 녹화를 유지한 채 소총을 들어 경계병의 발밑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했다. 페인트탄이 바위에 맞으며 터졌고 경계병은 깜짝 놀라 뒤로 주춤했다. 총소리에 놀란 거래상들은 혼비백산하여 트럭 뒤로 숨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소령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나는 쪽을 향해 사격하라고 고함쳤고 경계병들은 무차별적으로 숲을 향해 실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총알이 나뭇가지를 찢어밟기며 유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을 원격으로 터뜨렸고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짙은 흰 연기로 뒤덮였다. 적들은 시야를 잃고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유진은 숲속에서 뛰쳐나와 그림자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혼란에 빠진 경계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무술 실력은 실전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놈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유진은 김하사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여 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그에게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먼저 기지로 복귀하여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하사는 망설였지만 유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이곳에는 유진과 박소령 그리고 그의 타락한 부하들만이 남았다. 박소령은 연기가 거치기를 기다리며 미친 듯이 허공에 총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집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 망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체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게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굴욕을 맛보게 해줄 작정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전장을 뒤흔들며 두 사람의 최후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소형 확성기를 꺼내 숲속에 숨겨두고 그것을 통해 미리 녹음해둔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었다. 숲 전체에 경찰차와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래상들은 패닉에 빠져 트럭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소령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도망치는 거래상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를 포위한 것은 유진이라는 단 한 명의 군인이었다. 심리전의 대가인 유진은 공포를 이용하여 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주연 배우가 등장할 차례였다. 유진은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번쩍이며 드러났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그녀에게 겨누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소령님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박소령의 귓가에 사신 스신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동철 소령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탕탕탕 날카로운 총성이 계곡의 정적을 찢어 놓았지만 총알은 유진이 서 있던 자리가 아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유진은 이미 그림자처럼 몸을 날려 폐광 입구에 쌓여 있던 녹슨 드럼통 뒤로 은폐한 뒤였다. 박소령은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탄창을 비워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부정의 감정이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광기를 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난사륜서는 오히려 자신의 위치만 노출시킬 뿐이었고, 유진은 어둠 속에서 그가 탄약을 소모하기만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드럼통 틈새로 상황을 살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심박수는 전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며 머릿속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래상들의 경호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연막과 어둠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 투척용 섬광탄을 꺼내 그들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음이 터지자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었고,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음과 동시에 그의 턱을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적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경호원이 쏘는 총알을 막아낸 뒤 그녀는 즉시 응사하여 상대의 다리를 무력화시켰다.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유진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전장을 지배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와도 같았다. 그녀를 곤충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이제 맹독을 품은 전갈의 꼬리에 찔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박소령은 자신의 부하들과 거래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재빨리 탄창을 갈아 끼우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탄창을 진흙탕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를 숙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그의 손등을 강타했다. 고통에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번개가 치며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포식자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총알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으로 박소령의 심장을 짓눌렀다. 박소령님, 탄창 교환 훈련을 다시 받으셔야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말은 박소령이 신임 소위 시절 실수했을 때 교관에게 들었던 말이었고, 동시에 그가 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 비꼬며 했던 말이기도 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박소령은 치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허리춤에 있던 대검을 뽑아들고 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총이 없다면 힘으로라도 그녀를 제압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거구에 그가 내달리자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리를 담은 칼날이 유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의 찌르기,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그의 팔목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렸다. 박소령의 거대한 몸집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자 유진은 그의 발을 걸어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소령이 바닥에 뒹굴었고, 유진은 그 틈을 주지 않고 그의 등 위로 올라타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이건화 감히 상관에게 박소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유진은 그의 팔을 더 세게 비틀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선사했다. 상관 당신은 이제 범죄자일 뿐입니다. 유진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박소령의 손목을 결박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몸을 수색하여 숨겨진 권총과 통신기를 압수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 폐광 입구의 기둥에 묶어버렸다. 박소령은 분노와 고통으로 씩씩거렸지만 유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위와 자존심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유진은 그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완전한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에 대한 모욕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유진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거래상들은 이미 도주했거나 제압당했고 현장에는 신음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헬멧에 통신기를 켜고 최하사를 호출했다. 상황 종료. 메인 타깃 확보. 증거 자료 전송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나 떨림이 전혀 없었다. 최하사는 안도하며 기지 내의 보안 시스템을 차단하고 외부 수사기관에 긴급 신호를 보냈다고 보고했다. 이제 진짜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박소령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박소령이 거래하려던 무기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증거를 확보했다. 상자 안에는 군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시사 폭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시리얼 넘버와 물품 상태를 꼼꼼하게 촬영하고 박소령이 서명한 반출 서류들까지 찾아내어 사진으로 남겼다. 이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되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청 특수수사팀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박소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었다. 기둥에 묶인 박소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유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없이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유진아, 한대위. 우리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챙겨둔 돈이 있어. 너 평생 군인 월급으로는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반만 줄게. 아니 다 줄게. 눈 딱 한 번만 감아주면 되잖아. 그는 비굴한 목소리로 회유를 시도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달려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박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돈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파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그 남자의 전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소령의 가슴을 찔렀다. 유진은 그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다시 증거 수집에 몰두했다. 그녀에게 있어 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진이 틀어놓은 가짜 효과음이 아니라 진짜 군용 헬기의 소리였다. 최하사의 연락을 받은 헌병대와 특수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폐광 앞을 대낮처럼 밝혔다.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무장한 병력들이 쏟아져 내려왔고 그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하고 장악했다. 박소령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손을 들어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헌병들이 달려와 박소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에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정식으로 체포했다. 박소령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유진을 향해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지만 유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 서서 헌병 대장에게 경례를 하고 상황 보고를 시작했다. 흠뻑 젖은 군복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현장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김하사가 숲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울먹이며 경례를 했다. 대위님 해내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김하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는 공을 부하에게 돌리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다. 김하사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사선을 넘으며
전우의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헌병대 차량에 태워지기 직전 박소령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벌레에게 물린 기분이 어때? 박소령은 그 말에 치을 떨며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그의 시대는 끝이 났다. 차량 행렬이 떠나가고 헬기가 다시 날아오르자 계곡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텅 빈 폐광 앞에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뜨거웠던 전투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소령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미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작고 힘없는 존재라도 결코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최하사에게 복귀 신호를 보냈다. 고스트 팀 작전 완료. 기지로 복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기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정의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듯 반짝거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렸다. 평생을 정직한 군인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대를 재정비하고 상처 입은 동료들을 돌봐야 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최전선에 서 있을 것이다. 박동철 소령이 헌병대 호송 차량에 실려간 다음 날 아침 검은 정갈기지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고요하고 어수선했다. 안개는 여느 때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박소령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특히 박소령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리며 기고만장했던 측근 장교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사냥개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유진 대위는 평소보다 더 일찍 기지 본청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투성이의 작업복을 입은 창고지기가 아니었다. 다림질이 잘된 정복을 입고 계급장을 반짝이며 복도를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보고 비웃거나 무시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그녀가 지나가자 황급히 길을 비키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장교라서가 아니라 부패한 지휘관을 단신으로 무너뜨린 강인한 힘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경례를 무심하게 받아주며 박소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집무실 앞에는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진를 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박소령이 아끼던 고가의 장식품들과 비밀 장부들이 박스에 담겨 밖으로 실려 나오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수사팀을 이끄는 김중령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유진의 치밀한 사전조사와 완벽한 증거 확보 덕분에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다. 유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확보되지 않은 히든 금고의 위치와 이중 장부의 암호 해독키를 수사관들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습관과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가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는 기지 운영 자금을 횡령한 내역과 불법 무기 거래 장부, 그리고 고위층에게 상납한 리스트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스캔들의 증거였다.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한 양의 비리 자료들이었다. 박소령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유진이라는 투명한 유리관 속에 갇혀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유진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승리감이라기보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연민과 분노였다. 한편 헌병대 취조실에 갇힌 박동철 소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은 모함을 당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고위 장성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당장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헛소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해 주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민간인 업자들과 돈 가방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나오자 박소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유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취조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박소령과 독대할 시간을 가졌다. 박소령은 유진을 보자마자 쇠고랑을 찬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으려 했지만 유진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박소령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박소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박소령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윗선들은 이미 당신을 손절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박소령이 체포되자마자 그와 연루된 고위 장성들이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으며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박소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조직의 핵심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만든 거품이 터지자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겁한 배신자의 모습뿐이었다. 유진은 몸을 앞으로 숙여 박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곤충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까? 밟으면 죽는 하찮은 존재라고 했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좁은 방에 갇혀서 밟히기 직전인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의 말은 박소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여자의 힘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 여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파멸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취조실을 나오며 박소령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며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썩어가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고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소령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과거의 망령이었고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썩은 부위를 도려낸 자리는 아프지만 곧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다시 기지로 돌아온 유진은 즉시 부대 재정비에 착수했다. 박소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무너진 지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했다. 그녀는 우선 박소령에게 협력했던 부패한 장교들을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에게 인계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거나 자신들도 시켜서 한 일이라며 변명했지만 유진의 태도는 단호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팔아넘긴 자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원칙대로 처리하며 부대 내에 만연해 있던 부조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려 했다. 동시에 그녀는 그동안 박소령의 억압 아래서 숨죽여 지내야 했던 성실한 병사들을 발굴하여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김민호 하사와 최 하사를 포함하여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온 숨은 인재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해했지만 곧 유진의 공정한 인사와 능력 위주의 평가에 환호했다. 유진은 그들에게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지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어갔고 억눌려 있던 열정과 사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상급 부대에서 임시 지휘관 임명장이 도착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유진 대위를 소령으로 진급시키고 검은 정갈 부대의 지휘권을 맡긴다는 파격적인 인사명령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유진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청렴함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를 부대를 쇄신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연병장에 전 병력이 집합했고 유진은 단상 위에 올라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들뜨지 않고 엄숙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인이고 이곳은 전장입니다. 유진의 연설은 간결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오직 전투력과 전우애로만 평가받는 강한 부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박소령의 허세 섞인 고함과는 다른 진정성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박소령이 쓰던 지휘관실이 아닌 상황실 한 구석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권위적인 지휘관이 되기보다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며 앞으로의 훈련 계획과 부대 운영 방안을 구상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기지를 비추고 있었고 유진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멸시받던 여군 장교가 아닌 수백 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강인한 지휘관이 서 있었다. 유진은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임관하던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유진은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그녀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업무에 몰입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상황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것은 검은 정갈 부대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등대와도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박소령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그림자들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진은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놈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유진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 다시 반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고 지켜야 할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을 꽉 쥐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계곡의 숲에도 짙은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검은 정갈 기지의 공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동철 소령이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고 한유진 소령의 지휘 아래 부대는 황골탈퇴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과거 보여주기식의 무모한 체력 훈련과 가혹 행위로 얼룩졌던 연병장은 이제 최신 전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장으로 변모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데 급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임무 숙달과 팀워크 향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유진이 도입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실전 훈련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하며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유진은 사령관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에서 땀 흘리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표창장과 함께 부대 전투력 평가 최우수 부대 선정 상패가 놓여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곤충 취급받던 여군이 이제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지 내에서 하나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냈을 뿐 그 뿌리가 닿아 있는 거대한 부패의 토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관이 된 김민호 중사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최태산 장군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방문입니다. 최태산 장군, 그는 박동철 소령의 가장 강력한 뒷배였으며 군수산업체와 깊게 유착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인물이었다. 박 소령이 구속될 때 꼬리 자르기로 살아남았지만 그는 여전히 유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유진을 압박하고 흠집을 내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깔린 도발이었다.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유진이 정복을 단정히 하고 연병장으로 나가자 검은 세단에서 내린 최 장군이 거만한 태도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별 2개가 밝힌 성판을 앞세워 위압감을 조성하려 했지만 유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중하지만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최 장군은 유진의 경례를 대충 받고는 혀를 차며 비꼬았다. 여자가 지휘관이라니 기지꼴이 말이 아니구만. 화약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그의 말은 명백한 성차별적 모욕이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군님, 이곳에서 나는 냄새는 향수가 아니라 전우들이 흘린 정직한 땀 냄새입니다. 최 장군은 유진의 당돌한 대답에 미간을 찌푸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집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치며 유진에게 호통을 쳤다. 그는 최근 부대의 훈련 방식이 너무 소프트하다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진의 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보직 해임을 건의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박소령건으로 자신의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한 보복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진이 겁을 먹고 굴복하기를 기대했겠지만 유진은 그저 조용히 서랍을 열어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장군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시기 전에 이 서류부터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최 장군이 의아해하며 파일을 열어보자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 안에는 박동철 소령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의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 장군이 차명 계좌로 받은 거액의 뇌물 내역과 불법 무기 거래 승인 서류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박소령을 수사할 때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일부러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고 히든카드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이 거대한 악의 몸통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건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최 장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협박이라뇨. 저는 군인의 본분에 따라 내부 비리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원본 파일은 현재 3곳의 안전한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 있으며 제가 정해진 시간마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언론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준비성에 최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유진은 최 장군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았다.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명예로운 전역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군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입니다. 만약 제 부대나 대원들을 다시 건드린다면 그때는 이 시한폭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최 장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파일을 챙겨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거만한 장군의 뒷모습은 초라한 늙은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청소가 끝난 것 같았다. 최 장군이 떠나고 난 뒤 소식을 들은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사령관실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유진이 또 한 번 거대한 외풍을 막아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태산 장군의 차가 황급히 기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본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휘관이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방패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유진이 발코니로 나오자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절도 있는 동작 속에는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훈련장을 순찰했다. 밤이 깊었지만 훈련장에는 자발적으로 남아 개인 훈련을 하는 병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과거에는 강제로 끌려나와 억지로 시간을 때우던 곳이 이제는 자신을 단련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다. 유진은 땀범벅이 된 병사 한 명에게 다가가 물을 건네며 격려했다. 병사는 사령관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유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가 싸워온 것은 단순히 박소령 개인이 아니라 군인들의 자긍심을 갉아먹는 잘못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진은 기지 외곽의 높은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박소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자는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피식 웃었다. 전장은 성별로 구분되는 곳이 아니라 신념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곤충처럼 무시당했지만 그 편견을 깨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그녀는 증명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나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진은 주머니에서 박소령의 계급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압수품 상자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전리품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낭떠러지
아래로 힘껏 던져버렸다. 은빛 계급장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의식이었다. 이제 검은 전갈 부대에는 썩은 권위주의 대신 실력과 전우애라는 새로운 규율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뒤를 돌아 기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는 막사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강한 곤충들이 있었다. 그들은 작지만 뭉치면 그 어떤 거대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는 무적의 군단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여왕이자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언제나 그들의 선봉에 설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사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유진은 무전기를 들고 당직 사령을 호출했다. 내일 아침 6시 전 병력 비상 소집 훈련이다.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다. 무전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충성이라는 힘찬 대답이 돌아왔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언덕을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림자는 길게 뻗어 기지를 감싸 안았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검은 전갈들은 그 태양 아래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전설은 이제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유진이 사령부 건물로 들어서자 로비에 걸린 대형 거울이 그녀의 모습을 비췄다. 거울 속에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예리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잘했어, 한유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복도 끝에 있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남자들의 전장을 지배하는 여제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곳은 이제 남자들의 전장이 아니라 군인들의 전장이었다.